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 가운데 종교계의 민주운동, 종교계의 민주운동 이어서 볼게요. 저번 시간에 1시간 통으로 보려다가 못 봤거든요.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은 그리고 토요일 날 뭐 좀 한가한 친구? 하다가 만들죠. 네, 좀 한가한 친구 한 명 모시고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1학년 7반 김태형입니다. 화면이 꽉 차죠 지금? 안 봤는데 꽉 찰 것 같다는 느낌이. 자, 오늘 아무튼 풍성한 가을을 맞이해서 풍요로운 친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풍요. 네. 자, 이름이 태풍. 자, 아무튼 그래요. 자, 종교계의 민족운동. 우리 대종교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죠? 네. 뭘 숭배하는 종교였죠? 이거? 이제 그 단군. 그렇죠. 단군을 숭배하는 조직이었다.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중강단이라고 써 있어요. 네.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단체고, 이 중강단이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부대 이름이 뭐였어? 북로군정. 그렇죠. 와, 박수 한 번에. 와, 이 중강단이 바로 이제 나중에는 청산리 전투에 북로군정서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북로군정서, 청산리 전투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천도교는 원래는 이게 뭐였어요? 천도교가 원래는 동학. 동학이었는데, 이 천도교가 이제 이 당시에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잡지가 개벽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천도교는 4글자. 천도교가 꿈꾸는, 예를 들면 메시아가 온다, 재림이 온다, 아무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4글자로 뭐라 불렀냐면, 이거 알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개벽. 맞았어요. 후천개벽이에요. 후천. 그래서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는데, 그 후천개벽. 이 후천개벽이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걸 꿈꾸는 것이잖아요. 동학에서. 바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잡지 이름이 개벽. 그래요. 네. 개벽. 그다음에 신여성. 얘는 뭘 가린 것 같아요? 쌤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천도교 하면 1920년 5월 1일 날. 무슨 날? 네, 동학이라는 단체가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써요. 어린이라는 말. 그래서 천도교 이꼬르 어린이날. 어린이날. 우리 5월 5일 날 쌩까잖아요. 그렇죠? 네. 5월 5일 날 혹시 어머니가 뭐 해주세요? 작년에 뭐 해줬나? 어린이라고? 아니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쯤 가면 이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다. 손절을 하고 싶은 거죠. 손절. 여러분은 당연히 사회에 나가서 아직까지는 내가 뭐라 그럴까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하기 이전까지는 나는 뭐다. 어린이다. 계속 삥 뜯고 싶다. 근데 이제 손절을 하려는 부모님과 그 다음에 계속 도움을 바라는 여러분과 이제 갈등이 커지는 날, 어린이날, 요걸 만든 종교가 천도교예요. 천도교. 공유했죠? 자, 그 다음에 농민 등 잡지를 간행했고, 청년, 여성, 그 다음에 소년, 노동운동을 전개했다. 불교 한용운 선생님이죠. 네. 누가 뭐라 그래도. 요거 한용운 선생님 하면 옛날에 우리 뭐랄까요. 구 한 말의 종교 이야기할 때 박은식 선생님은 유교 구신론. 그 다음에 불교는 한용운의 조선불교. 하나가 구신론이니까 얘는 유신론. 그렇죠. 조선불교 유신회. 자, 조선불교가 뭐해라? 새롭게 태어나라. 근데 여기 보니까 사찰령이라는 게 있는데 교과서에 보면 나와요. 사찰령은 1911년에 무슨 령 붙어 있는 건 다 1910년대라고 그랬죠. 토지 조사사업, 산림령, 어업령, 광산령.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우리 한반도 지배를 위한 기초를 다진 때 1910년대 이때 사찰령도 공부가 돼요. 재밌는 건 불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사찰 재산의 처분이나 특히 주지 있죠, 주지. 네. 교회에는 목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참 불교 신자라고 그랬죠. 네. 당연히 불교 사찰에는 주지 스님이 있잖아요. 이 주지 스님을 총독부가 임명을 했어요. 왜? 이거 완전히 그 일본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조선 불교를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한용운 쌤이 이거 폐지를 주장한 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종교가 있어요. 원불교. 그렇죠. 원불교. 1926년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불교가 좀 어렵죠. 어렵죠? 조금은? 산속에 네. 들어가 있고 실천하기도 좀. 예를 들면 불교 실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삼겹살 먹으러 가는데 너 불교 신자니까 고기 먹지 마 그러면. 참 힘들죠. 때리고 싶고. 그럼 안 먹어요? 진짜? 아니요, 먹죠. 불교 신자인데. 그렇지. 불교 신자는 고기 먹지 말라. 이건 부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요런 이제 불교를 신앙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종교가 바로 원불교예요. 이게 생활불교, 실천불교예요. 엄격한 계율보다는 뭐 하자, 실천하는 불교가 되자. 그래서 뭐 허례허식을 폐지한다든가 남녀평등이라든가 개간사업이라든가 저축운동, 근데 요런 것들을 주장했던 실천불교 원불교예요. 요걸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총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전주요. 익산에 있잖아. 그래서 아. 그렇죠. 요 원불교를 기반으로 한 대학이 그래서 원광대학교. 원광대예요. 원광대. 원이죠. 원. 불교가 원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원으로 빛나라. 그래서 익산에 보면 원광대 친구들은 4월 29일 날이 쉬는 날이에요. 학교가. 아, 원불교가 만들어진 날. 예. 그래서 익산에 있는 학교 한 3분의 1이 돌아요. 원광대 놀죠. 원광고 놀죠. 원광여고 놀죠. 원광중 놀죠. 이게 익산은 4월 29일 날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익산에 가보면 원불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시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 놀아요. 맨 처음에 당황했어요. 4월 28일 날 저녁에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이 뭔 날인데 폭죽이 터져. 그랬더니 익산에서만 폭죽이 터지는 날이에요. 그날이. 전야제 때 이렇게 폭죽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기독교는 뭐 선교사업을 위해서 교육운동, 뭐 의료, 특히 우리 전주도 예수병원 있는 것처럼 활동을 했고요. 천주교는 고아원 양로와 같은 사회사업을 했다라고 이제 1900 일제강점기 종교개혁 민족운동을 정리를 했고요. 뭐 천도 대종교라든가 천도교라든가 뭐 원불교 다들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오기 굉장히 쉽잖아요. 보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건 뭐 난이도 낮은 걸로 하면 시험 문제 아주 쉽게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틀리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불교 그런 거. 자, 이제 문학부입니다. 문해 활동과 대중문학. 문학 1910년대 최남선이 청춘동 잡지를 발간했고 이광수가 1918년 우리나라 최초의 중편 소설이었던 무정한 내 사람 무정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뭐 이 두 사람은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요? 최남선하고 이광수 친일로 변절했잖아요. 아, 되도록이면 우리 국사도 마찬가지죠. 국사도 뭐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친일로 변절한 사람들을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죠. 우리 빨리 이 사람들 머리에서 잊어야 되는데 이걸 달달달달 외우라고 하는 교육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920년대 자 자연주의, 낭만주의 문학, 특히 저항문학 또 쌓았다. 저항문학 이제 낭만주의 문학이 20년대 발생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3.1운동 실패 이후에 많은 지식인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이제 피폐해지다 보니까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낭만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문학에 있었던 한용운님의 뭐예요? 유명한 거잖아. 님의 침묵. 그렇죠. 님의 침묵. 이상화의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 이 노래도 있어요. 이거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 거는 교과서 하단에도 나오거든요. 한 번 정도는 이제 내용도 음미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이 오면 노샤사 거 그날이 오면 이건 상록수로 쓰신 분. 심훈이요. 그쵸. 시몬이 쓴 작가들이죠. 되게 이제 저항 작품이고요. 이건 1920년대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문학이 있는데 이걸 프로문학은 여기서 뭐 아마추어 프로가 아니라 프로레타리아. 이제 프로레타리아 하면 이제 어때요? 사회주의를 상징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야. 전문 작가들이 쓴 게 아니라 프로레타리아 문학. 그래서 카프라고 불러요. 코리아 아티스티아. 그 다음에 프로레타 써있죠. 페도레이토. 이게 이탈리아예요. 이게 원래는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레타리아 페더레이션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그 연예인 프로레타리아 동맹 프로입니다. 1925년부터 있었고요. 얘들은 사회주의 문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주의 문학은 좀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사실주의 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에 보면 슬쩍 뭐 국어 시간에 문학 시간에 조금 언급은 할 거예요. 20년대. 근데 내용은 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 작가들이 아무래도 프로레타리아 문학이다 보니까 이들 작가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 가서 살았을까요? 해방 이후에. 북쪽으로. 그렇죠. 월북을 했죠. 월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과서에서나 문해 작품에는 잘 안 나타나죠. 좀. 그다음에 1930년대 자 일제히 탄압을 받으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시인들이 있어요. 30년대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 이 양반이 문학 작가이긴 한데 이 양반도 그 의열단원처럼 의열 활동을 했던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학가 가운데.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제 베이징 감방에 투옥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때 가슴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수인 번호죠. 수인 번호. 이육사. 아, 그렇죠. 264번이었어요. 네. 아, 그래서 이분이 이름을 바꾸시죠. 이육사로.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이육사님도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모르세요? 이 땅에 푸르름이 있다. 이육사 이 광야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윤동주님. 유명하죠. 그렇죠. 윤동주님의 서시. 예. 서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더라? 제가 이제 더 좋아하는 건 십자가를 더 좋아해요. 예, 십자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쫓아오던 햇빛인데 이렇게 있고요. 예, 아무튼 이분들은 1930년대 활약했던 대표적인 뭐예요? 이제 저항 시인들. 예, 그렇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친일로 변제를 했죠. 우리 이제 전라북도가 나온 두 분이세요. 예, 고창의 서정주 국화 앞에서 그죠? 근데 이제 이분 뭐 친일 문학 아시겠고요. 채만식도 교과서에 나오죠. 네. 채만식이 뭐 있어요? 이분은 소설가니까 소설을 썼겠죠. 탕류. 아, 채만식의 탕류 있잖아요. 탕류도 있고 뭐 태평천하도 있고 2학년 때 배우는구나. 탕류 뭐 태평천하 이런 작품이 있고 이제 레드메이드 인생 굉장히 재밌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둘 다 전라북도고 둘 다 친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그래도 저는 채만식 선생님은 조금 용서를 하고 싶어요. 군산 가보면은 탕류 채만식 문학관도 있는데 이분은 뭐가 있냐면 해방 이후에 그래도 반성을 합니다. 나 친일 행위를 한 걸 반성을 했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스스로 붓을 꺾어요. 반성을 했고. 근데 서정주는 끝까지 반성을 안 했어요. 좀 차이가 있죠. 똑같은 친일을 했더라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채만식 선생님은 이제 놔드려도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문학가들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음악. 1920년대 가곡, 동요, 창작 활동, 뭐 미술 대표적인 사람은 이분들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우리 이중섭 선생님은 알잖아, 그죠? 네. 어린이, 소, 뭐 이렇게 가난해서 어디에다 그림을 그렸다. 담배. 그렇죠. 담배값을 모아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연극은 그냥 이름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토레 정도. 토레라는 극작가가 있었다. 뭐 3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 뭘로 빠졌다. 뭐 친일로 역시 빠지게 됐다. 대중문화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아리랑. 그렇죠. 나온 게 아리랑 있고요. 아리랑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가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윤심덕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노래가 뭐가 있냐면 사이차민 혹시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네, 제가 나중에 한번 틀어드릴게요. 살아도 한 세상 죽어도 한 세상 좀 막 톤이 쭉쭉 쳐져요. 네. 그다음에 스포츠 발달하면서 뭐 우리 영화로도 나왔는데 송기정 어르신 말고 엄복동 자전거. 그렇지. 이게 그리고 뭐 1920년대 요즘 이제 전국체전도 이때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36년 송기정 옹 뭐예요? 베를린 마라톤에서 1등했죠. 1등 정도가 아니라 세계 신기록이에요. 그 당시에 2분 25초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1등한 자리에서 이제 어때요? 일본 국기를. 그래서 국기를 가슴에 붙이고 1등을 해서 송기정 할아버지가 이렇게 1등 시상대 올라간 사진을 보면 월계수를 머리에다 썼죠. 월계관을 썼고 근데 전혀 웃지 않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장면. 표정이 좀 네. 암울해 보이고. 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결승선, 그거 이제 딱 넘는 순간 이렇게 이 장면이 있는데 동아일보가 그래도 나름대로 또 민족신문 역할을 또 그 당시에는 또 한다고 해서 가슴에 있던 일장기를 지웠었죠. 여기 결승선 들어오는 장면에 일장기도 일본 국기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시상대에 올라 있었던 그때 솔직히 일장기 지우기가 쉬워요. 그죠? 한가운데 빨간 것만 지우면 되니까. 지웠던 일장기 말소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이제 1920년대 대중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예술활동 상당히 활발했었고요. 나름대로. 다만 이제 아까 양인 대로 많은 분이 친일로 변절했던 그런 가슴 아픈 사실이 있고요. 자, 이제 농민운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대중운동. 단원이 또 넘어갔어요. 농민운동. 뭐 1920년대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 뭐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10년대 토지 산미 증식계획. 산미 증식계획은 1920년부터 34년까지예요.
34년까지. 이 두 얘는 10년대, 얘는 20년대 그랬잖아요. 결과는 많은 농민들이 뭘로 전락했다?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그다음에 산미 증식 계획에서 일본은 어때요? 우리나라에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나 같은 친일 주주들한테 어때요? 소작료를 많이 걷도록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고율의 소작료. 그래서 소작료를 많이 걷었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수리조합비. 쌀을 증산하려면 아무래도 벼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물세를 몽땅 걷고 그다음에 나같이 가난한 농민들은 거름 주기 싫어요. 그런데 일본 관리가 아니면 조합에서 강제로 거름을 강매를 했어요. 비료를 강제로 강매를 해서 비료를 무조건 쓰게 만들었죠. 네. 쓰기 싫어도 쓰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을에 뭐예요? 비료대를 몽땅 걷어갔던 거죠. 이게 뭐 비료대 줄 것, 비료대를 이제 내려면 결국은 뭘 팔 수밖에 없으니까 쌀을 시장에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런 세금들을 가을에 집중적으로 걷어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가로 쌀 가격을 유지시키는 거죠. 네. 국내에서. 그래야 이제 일본 아이들이 쌀을 싸게 사서 반출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정책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뭐예요? 소작쟁이를 전개했다. 소작쟁이라는 단어에 소작료 인하, 그 다음에 지세 공가급 지주부담 등을 요구했다. 이게 좀 소박하죠? 소작료 인하. 이걸 주장하면 20년대예요. 그런데 이때 소작료가 어느 정도였냐면 심한 경우는 80%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 벌면 지주가 80원을 가져가요. 뭐 하자는 거지? 8대2는 좀 심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암태도 소작쟁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육지로 연결돼 있어요. 옛날에는 섬으로 배 타고 갔는데 천사여대교라고 해가지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7대3이었어요. 7대3. 근데 섬이기 때문에 7대3이죠. 왜냐하면 섬은 아무래도 농경지에 뭐가 많아요? 염분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농사짓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3이었다고요. 7대3. 그래서 2년간 목포까지 아니면 서울까지 가는 원정투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고요. 그 다음에 평안도 불이농장 소작쟁이 25년에 32년까지 무려 7년간 와 엄청난 긴 투쟁을 벌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농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1927년 조선농민 총동맹. 이런 총동맹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20년대예요. 혹시나 나중에 물어볼 때 전국적인 농민운동 단체. 그러니까 조선 농민 총동맹, 1924년 조선 청년 총동맹 다 20년대예요. 30년대가 되면 일본 어민들이 만주사변 이후에 총동맹 들어갔던 약간의 그래도 얘는 약간 합법적인 거거든요. 이런 모든 단체들을 다 없애버려요. 30년대가 되면. 그래서 총동맹이 등장하면 다 20년대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30년대 대공황 1929년. 네. 1929년 10월 27일인데요. 10월 27일 날 대공황이 벌어져요. 대공황. 혹시 공황이 뭔지 아세요? 대공황이? 경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졌다. 이게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수요가 확 줄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공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장들이 싹 망해버린 거죠. 그러면 실업자가 넘쳐나죠? 네. 이제 악순환이 전개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공황인데 그러다 보니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악화됐다.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서 소작쟁이가 격화되자 일본 아이들이 30년대 정책이에요. 아까 1910년대는 토지 조사 사업. 그죠? 20년대는? 그 산미증식계. 네, 그렇죠. 30년대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년대는 농촌 진흥운동이에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정리가 되죠? 네. 농촌 진흥운동은 일본 놈들이 이게 하도 농민들이 생활이 힘들어서 농민들의 투쟁이 과격해지니까 허울적으로 그래? 그러면 우리 일본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농민들에게 경작권도 조금 보장해 주고요. 그다음에 소작료도 한 40% 이 정도만 걷어라라고 한 거예요. 네. 그게 농촌진흥운동이에요. 그래서 어거지로 일본 놈들이 농민들의 생활을 조금 개선시켜 주는 척 소작료는 60% 이상 받지 말 것. 요런 식으로 한 게 바로 뭐예요? 농촌진흥운동이죠. 30년대. 근데 이제 농촌진흥운동도 일본 놈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민들의 저항과 투쟁이 하도 이제 가열차게 지속되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기만적으로 실시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고 그러면서 이때 약간
박정희 코스프레 새마을운동도 좀 전개를 해요. 아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면 너희들 언제 부자 되겠니? 이게 새마을운동의 원조가 요 농촌진흥운동이에요. 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겠죠. 자 30년대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항일 투쟁의 일환으로 여기는 이제 혁명적 농민조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왜 혁명적 농민조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느냐? 아까 20년대는 합법적인 그래도 활동을 했다고 그랬죠. 조선 농민총동맹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만주사변 이후에. 그러면 이제 일본 아이들이 합법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니 우리나라는 지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소작쟁이 같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만들어졌던 농민단체를 우리가 혁명적 농민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이 좀 누구예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죠. 네. 사회주의자. 자,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히 탄압으로 농민조합마저도 거의 소멸되면서 소작쟁이는 30년대가 되면 좀 줄어들게 된다. 여기 38년이면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이후죠. 그만큼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농민운동에 대한 탄압이 그만큼 심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우리 생활이 개선됐거나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저항의식이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일본 아이들이 탄압이 그만큼 심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 갑니다. 12시간 장시간 노동. 원래는 국제노동기구에서 ILO에서 인정하는 건 8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8시간이 힘든가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자, 아무튼 저임금 등 일본과 차별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노동쟁의가 전개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회주의는 누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지주나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런 주의나 주장이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노동자들의 계급 및 그다음에 민족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많이 기여를 했다. 그래서 1924년 조선 노동총동맹 노동자 농민. 근데 아까 27년에 농민동맹 그랬는데 떨어져 나간 거죠. 27년에 노농이 분리됐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조선 농민총동맹 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 노동자 총동맹 이렇게 된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노동운동 항일투쟁은 1929년 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원산부도노동자 총파회예요. 원산부도노동자 자그마치 100일간 투쟁을 했고요. 원산에 정유회사가 있었대요. 정유회사 이름이 뭐냐면 라이싱선 떠올라라 태양아. 이거 라이싱선이니까 뭐요? 일본이죠, 일본. 일본 상징하는 거예요. 일본 상징하는 회사에서 일본인 작업 관리자가 있었겠죠.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일본인 작업 관리자가 조선인 노동자를 차별 대우를 했어요. 차별 대우를 하자 이제 여기에 항의를 하면서 이제 투쟁이 전개됐던 거. 원산부도노동자 총파업이다.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다 30년대가 되면 역시 얘도 혁명적 노동조합이 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본 아이들이 공개적인 활동, 아까 조선 노동자 총동맹 이런 거 다 없애버려요. 만주사변 이후에. 당연히 비합법화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 또한 어때요?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하운동은 다 우리가 혁명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아까 혁명적 농민조합, 그 다음에 여기는 혁명적 노동조합.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이 강경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뭐 임금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의 성격으로까지 발전했다. 즉 제가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이 땅에 계급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주나 자본가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주나 자본가들이 보니까 다 누구들 하는 이야기야.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공장이 90%가 일본 자본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자본가가 누구예요? 일본 놈이죠. 그럼 나머지 10%는 친일 세력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노동자 농민의 적이었던 지주나 자본가를 없애려고 보니 일본이 사라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사라지면. 그러다 보니 아까 이야기했던 노동운동이 이제 어때요? 항일투쟁으로까지 발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겠죠. 네. 그죠? 그렇지만 일본 아이들이 노동자들이 뭐 한다 파업한다 그러면 일본 아이들은 뭘로 잡아갔을까요? 빨갱이 무슨 법? 치안유지법. 그렇죠. 치안유지법으로 다 잡고 가서 저 같은 이제 고등계 형사. 그러니까 이게 굳이 따지면 사상범들 있죠. 사상범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상범들은 공산주의자잖아요. 네. 이제 사상범들이나 아니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취조하던 그 경찰을 우리가 고등계 형사라고 불렀어요. 고등계 형사들이 잡아다가 전기공헌 하죠. 이야! 오! 대기만성이네요. 바로 좀 늦게 오는데. 자.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자라든가 농민들이 이들 고등계 현사들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서 이제 순국을 많이 하셨죠. 이 당시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양한 운동의 전개 그 마지막 청년운동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운동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24년 조선 청년 총동맹 그러면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지원했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청년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네. 그 다음에 여성운동, 여학교 설립으로 신여성이 배출됐고 여성 해방을 주장했다. 대표적인 단체. 근호회. 그렇죠. 근후회. 이 근후회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민족유일당 아니면 민족협동전선 그러거든요. 이 단체 뭐예요? 민족주의 더하기 사회주의. 아직 7반 안 배웠구나. 신간회. 신간회. 신간회하고 세트 단체예요. 자매 단체. 여성운동이요. 볼래요? 그림? 요 그림 있죠. 근우라고 써 있어요. 근우. 요 그림 나오면 이건 민족유일당 운동인데 이 그림 자세히 보실래요? 이 그림을 의미하는 거 뭐인 것 같아요? 요 그림. 이 그림 자세히 보시잖아요. 얘는 머리가 짧죠. 네. 절반은 머리가 길죠. 네. 그죠? 가슴이 나와 있죠. 가슴이잖아요. 그죠? 얘는 밋밋하죠? 얘는 치마 입었죠? 얘는 바지 입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절반은 남자, 세상의 절반은 여자. 그걸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1929년에 근우회라는 단체가 창간호됐고요. 마징거 제트에 보면 이렇게 반절은 남자, 반절은 여자. 아수라백작. 혹시 아세요? 아수라백작? 됐어요. 세대가 좀 다르군요. 자, 아수라백작을 모른다니. 혹시 검색해보세요. 아수라백작. 다른 친구들도. 자, 청년운동, 소년운동. 아까 이야기했죠. 천도교. 네. 소파 방정환 선생님. 소년운동.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진짜 얘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1920년 5월 1일 이전은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아이? 애새끼? 꼬마. 꼬마? 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소년운동. 그래서 이것도 이제 1950년 맨 처음에는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어요. 5월 첫 공일. 5월 1일 날.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근데 재밌는 건요. 이 포스터잖아요. 일종의 어린이날 포스터인데요. 고무신 공장이에요. 고무신.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가장 대표적인 민족산업이 고무신 공장 산업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어린이날 광고를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어린이날 광고를 봐서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형평운동. 형평은 뭐예요? 저울이잖아요. 네. 뭘까요? 여기 백정. 들어가. 그렇죠. 백정에 대한 차별. 호적에다가 아직도 따로 백정은 백정이라고 직업란에 썼고요. 그다음에 백정의 자녀는 학교를 다니기가 힘들었고요. 차별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백정들이 이런 차별을 극복하자 해갖고 만든 단체가 형평사예요. 그래서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형평운동 그러는데 이 형평운동을 맨 처음에 전개된 곳이 경상남도 진주예요. 진주. 그러면 이제 지명 나왔던 걸 보면 평양, 물산 장려운동. 아까 원산 부두노동자 원산 총파업. 진주는 형평사, 백정. 그 다음에 아까 암태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암태도는 신안인데 거기는 목포로 쳐요. 목포. 그럼 목포는 소작쟁이. 뭐 이런 식으로 1920년대 다양한 형태의 민족운동을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떼구가 나왔다. 그러면 국제보상운동 이렇게 되겠죠. 지형으로. 그래서 가끔가다 지도로도 내요. 좀 비겁하죠. 지도로 내면. 왜 그냥 우리 친구들이 지도는 잘 모르잖아. 네. 그죠? 지도는 잘 몰라서 지도로 내면 비겁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된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대중운동까지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데 아마 1930년대 40년대 일제 일본 놈들이 이제 어때요? 한반도 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할 것 같아요. 마칠게요. S였어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우 인사성도 밝아요.